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과 신탁 증여 계약은 이미 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럴 수 없어. 우리가 한 푼도 못 받는다니. 저는 올해 75입니다. 평생을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했죠.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까지 매일 수십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반찬집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싸고 푸짐하다고 찾아주셨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였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었죠. 허리가 끊어져라 일했습니다. 겨울에도 맨손으로 찬물에 나무를 씻었죠.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성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박미정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미정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깍듯한 며느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3년 전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죠. 성훈이가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어머니, 미국에 계시던 고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래요. 한국 돈으로 250억 정도 됩니다. 성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제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10살 터울이었죠. 20살 때 미국으로 떠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언니가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벌였던 모양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없어 유일한 혈육인 저한테 모든 재산을 남긴 겁니다. 서류 처리에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왔죠. 통장 잔액 숫자가 너무 길어서 몇 번을 세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죠. 낡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선옥 씨, 이제 돈도 많으신데 왜 아직도 장사하세요? 뭐 할 게 없어서요. 평생 해온 일인데 갑자기 안 하면 어색하잖아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제가 바뀔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정은 달랐습니다. 상속 소식을 듣고 나서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세금도 많이 나가는데요. 미정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통화 끝에 꼭 재산 이야기를 꺼냈죠. 처음엔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냥 은행에 넣어뒀어. 복잡한 건 나는 잘 몰라서.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아는 재무설계사 한번 만나보세요. 미정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죠.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랑 같이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굳이 너희한테 불편 끼치고 싶지 않아. 뭐가 불편해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진심 같지 않았죠. 고맙긴 한데 나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 미정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 생각했죠. 왜 같이 살자고 했을까?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싹 텄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 사진들이었죠. 그중 특별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동업자였던 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그분 손녀 은지는 지금도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제가 반찬 좀 가져왔어요.
은지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죠.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며느리 미정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깍듯했죠. 하지만 그 밑에 깔린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또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백화점에서 골랐어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80만 원이었죠. 아이고, 이런 비싼 거. 나는 그냥 시장에서 사 입는 게 편한데. 어머님, 이제 재산도 많으신데 좀 품격 있게 입으셔야죠. 시장 옷은 너무 그렇잖아요. 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묘한 무시가 느껴졌죠. 나는 이게 편해서. 고마운데 이건 미정이가 입어. 아니에요. 어머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돈도 많으신데 옷차림도 그에 맞게 하셔야 주변에서 뭐라 안 하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 옷차림이 창피하다는 건가요? 미정은 그 후로도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물건 하나하나에 의견을 냈죠. 어머님, 그 화장품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좋은 브랜드 알려드릴게요. 어머님, 그 가방 너무 낡았어요. 새 거 하나 사시죠. 제가 같이 가서 골라드릴게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제 생활 방식을 무시하는 거였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미정이 와 있었죠. 어머님, 아직도 직접 시장 가세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좋더라. 신선한 것도 골라야 하고. 그래도 어머님, 나이도 있으신데 무거운 짐 들고 다니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시장 말투도 좀 고치셔야 해요. 시장 말투요? 네. 어머님 말씀하실 때 보면 너무 시장 상인 같으세요. 좀 더 품격 있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살아온 제게 시장 말투를 고치라니요. 미정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굳이 바꿀 필요 없어. 어머님, 제 말 잘못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재산도 많으시고 하니까 품격에 맞게 사셔야 한다는 거죠. 미정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품격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했죠. 마치 제게 품격이 없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품격 있게 살아야 한다. 시장 말투를 고쳐야 한다. 옷차림을 바꿔야 한다. 과연 제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일까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며칠 후 미정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명문대 나온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재산관리 잘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야. 나는 그런 자리 불편해. 어머님, 이제는 그런 자리에도 익숙해지셔야 해요. 어머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좋은 사람들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다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정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제가 그런 자리에 어울릴 리 없었습니다. 미정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아들 성훈이한테도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걱정하는데요. 어머니 재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대요.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 뭐.
그래도 미정이가 명문대 나왔잖아요. 똑똑하니까 조언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죠. 명문대. 그 단어가 마치 모든 걸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다는 사실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요. 그리고 그 학벌로 저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더 배우지 못했죠. 하지만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품격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제 돈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 날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옥 씨, 심장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 부정맥이 심해졌고요.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니요. 많이 나쁜 건가요? 지금 잘 관리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약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루 3번 식후에 꼭 드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약국에 들러 약을 받았죠. 작은 알약들이 가득 담긴 봉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을 꺼내 놓았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먹어야 했죠. 잊지 않으려고 식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심장이 좀 안 좋대. 약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 심장이요. 어머니, 그럼 혼자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훈이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괜찮아. 약만 잘 먹으면 된대.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걱정되는데요. 미정이랑 상의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성훈이가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면 또 합가 이야기가 나올 게 뻔했죠. 예상대로 다음날 미정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성훈 오빠한테 들었어요.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요. 정말 걱정되네요. 괜찮아. 약 먹으면 된대.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만약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이제 정말 저희랑 같이 사셔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이건 어머님 편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예요. 저희가 옆에서 약 챙겨드리고 관리해드려야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운데 나는 정말 괜찮아. 약도 잘 챙겨 먹을 거야.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가끔 들러서 확인할게요. 며칠 후 미정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이거 드시고요. 고맙다. 미정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약을 발견했죠. 어머님, 이게 심장약이에요. 하루에 몇 번 드세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미정은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꼭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심장약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알아. 잘 먹고 있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정이 약통을 내려놓을 때 눈빛이 묘했죠.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병원에서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예후가 어떻다거나. 예후요. 네.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실 수 있는지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수명을 묻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잘 관리하면 괜찮다고 하셨어.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미정은 웃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실망한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미정은 자주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왔죠. 항상 약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죠. 미정이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뭘 적는 거야? 아, 이거요. 어머님, 약 복용 기록이에요. 제가 관리해 드리려고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 제 약 먹는 걸 일일이 기록하는 걸까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알아서 잘 먹으니까. 아니에요. 심장병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가 꼼꼼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미정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섬뜩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미정의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죠. 재산 관리 이야기, 학가 권유, 그리고 이제는 제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 혹시 제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상속 시기를 예측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미정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성훈이도 함께였죠. 어머니, 저희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정말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니까.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요. 만약에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나는 정말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도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불편하잖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죠. 마치 제가 학가를 거부하는 게 자신의 계획을 망치는 것처럼요. 고맙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결국 둘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고요. 요즘 저는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런가 봅니다. 약 먹는 것도 가끔 잊어버렸죠. 그래서 성훈이가 작은 녹음기를 하나 사다 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쓰세요. 중요한 일 있으면 녹음해 두시고요. 나중에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고맙다. 잘 쓸게. 저는 그 녹음기를 거실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가끔 켜서 오늘 할 일을 녹음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은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서 갈게요. 그래, 좋지. 그럼 이따 보자. 저는 은지를 만나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녹음기를 켜둘까 하다가 그냥 뒀죠.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요. 그런데 실수로 녹음기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거죠. 저는 그걸 모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진의 집에 가서 맛있는 반찬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2시간쯤 지나 집에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했습니다.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죠. 신발장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더 확실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쿠션이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누군가 집에 왔다 간 겁니다. 혹시 도둑일까요?
저는 급히 집안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죠. 그때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실수로 켜둔 채 나간 게 생각났죠. 혹시 뭔가 녹음됐을까요? 저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집 안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발소리였죠. 그리고 곧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안 계시네. 어디 가셨나? 미정은 혼잣말을 하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 여닫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나야. 지금 어머님 집에 왔는데 안 계셔. 아들 성훈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죠. 응. 약 확인하러 왔어. 오늘도 드셨나 보려고. 근데 어디 가신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중에 다시 올게. 근데 여보, 병원에서 어머님 정밀 검사 결과 나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정밀 검사 결과요. 저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응. 내가 어머님 모르게 의사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봤어.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대. 길어야 1년 반에서 2년 정도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년 반에서 2년이라니요. 제 수명을 말하는 겁니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죠.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 그럼 우리가 뭐하러 고생해. 합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기다리면 되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상속세 계산은 다시 해봤어. 250억이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몫이 150억은 되겠더라. 충분하지. 미정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15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돈이야. 당신도 회사 그만둘 수 있고 나도 학교 때려치우고 싶어. 명문대 나와서 애들이나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데. 성훈이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들려서 정확하진 않았지만 걱정하는 투였죠. 야, 걱정하지 마. 어머님이 뭘 알겠어. 그냥 우리가 잘해드리는 척하면 돼. 약도 잘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 나중에 유언장에도 우리한테 다 물려준다고 쓰실 거야.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는 거 진짜 힘들어. 시장 말투에 촌스러운 옷차림. 내 친구들한테 소개할 수도 없어. 근데 250억 때문에 참는 거지. 1년 반만 참으면 돼. 어차피 오래 못 사셔. 미정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그래, 알았어. 나도 이제 나갈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그냥 효자효부 코스프레만 하면 돼. 알았지.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집을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셔. 1년 반만 참으면 돼. 효자 효부 코스프레.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그저 배신감만 밀려왔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였죠.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250억을 가진 늙은 여자일 뿐이었죠. 제가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저는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야 했죠.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어차피 오래 못 사셔. 상속세 계산이나 다시 하자.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어. 저는 녹음기를 꺼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제 재산을 저렇게 비정한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 풍파를 다 겪었죠. 이런 배신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저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산하듯이 저도 계산해야 했죠. 250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대해준 사람, 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킨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됐죠.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해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응, 잘 먹었어. 걱정하지 마.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도록 조심했죠. 미정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단련된 제 생활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먼저 할 일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해야 했죠.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든 사람도 인터넷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몇 군데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평이 좋은 곳 하나를 골랐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재산 상속 관련입니다. 급한 일이라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빌딩 안에 있었죠.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최선옥 여사님이시죠?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0억 상속받은 것,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것, 그리고 며느리의 녹취록까지 모두 말했죠.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제 재산을 아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요. 가능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되죠.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생전 증여입니다. 살아계실 때 재산을 이전하는 거죠. 신탁 형태로 하면 더 안전합니다. 여사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관리권을 유지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자동으로 수증자에게 넘어갑니다. 김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신탁 증여를 하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죠. 아들이나 며느리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할 수 있나요?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중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려주실 건가요? 최은지라는 사람입니다. 제 오래된 동업자의 손녀예요. 저는 은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았던 것, 진심으로 저를 대해준 것,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는 것을 말했죠.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은지 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오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야. 내일 시간 있니?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내일 만날 수 있겠니? 다음 날 은지가 왔습니다. 항상 그렇듯 밝은 얼굴이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은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250억 상속받은 것, 며느리의 배신, 녹취록 내용까지 다 말했죠. 은지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지금까지 혼자 그걸 견디신 거예요? 괜찮아. 할머니는 평생 이런 일들 다 겪어봤어. 그런데 은지야,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 저는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재산을 은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요. 은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은지야, 할머니 말 들어봐. 너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한테 진심으로 잘해줬어. 돈 때문이 아니었지. 그냥 할머니를 좋아해서 그랬잖아. 당연하죠. 할머니는 저한테 친할머니나 다름없으세요.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너는 이 돈을 좋은 데 쓸 줄 아는 아이야. 할머니가 믿어. 은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드님과 며느님은요? 그 사람들은 할머니 돈만 노렸어. 진심이 아니었지. 하지만 너는 달라. 그러니까 할머니 부탁 들어줘. 은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할머니 뜻대로 하세요. 제가 할머니 재산 꼭 잘 쓸게요. 며칠 후 저와 은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뒀죠. 여사님, 이게 신탁 증여 계약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계약서 같은 건 수없이 봤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은지도 서명했습니다. 이제 250억은 법적으로 은지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관리하는 거죠.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이 재산은 은지 씨에게 갑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오며 은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말 안 할 거야.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편했죠. 재산은 진심으로 저를 아껴준 사람에게 갔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아직도 모를 겁니다. 자신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요. 그 사실을 알게 될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5살 주름진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살며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진심을 알아본다는 것, 그리고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반응을 지켜보면 되는 일이었죠. 그날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평소처럼 살 겁니다. 시장에 나가고 반찬을 만들고 약을 먹으며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건 끝났습니다. 제 재산은 은지에게 갔죠. 며느리의 계산은 틀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날만 남았을 뿐입니다. 재산 이전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야 소용없었죠.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날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겼죠. 선옥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편해진 게 맞았죠.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도 잘 잤습니다. 집에 돌아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죠.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부터 써온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옛날 기록들이 가득했죠. 매출 내역, 단골 손님 이름, 재료 주문 내역까지 빼곡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기록이었죠. 거기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은지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은지 할아버지는 제 반찬 가게 동업자였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했죠.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선옥 씨, 내가 죽으면 우리 손녀 은지 좀 봐주시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의지할 데가 없소. 저는 그 부탁을 지켰습니다. 은지가 어릴 때부터 제 곁에 있었죠. 학교 끝나면 반찬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은지는 항상 밝았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고마워, 은지야. 우리 은지 착하네. 은지는 대학도 스스로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죠. 그러면서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용돈 좀 드릴게요. 많지 않지만 받으세요. 아니야, 은지야. 너 학교 다니느라 돈 많이 들잖아.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 어릴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 도와드릴 차례예요. 은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지 않았죠. 사실 제가 돈이 많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을 겁니다. 그런 은지였기에 제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아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첩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이었죠.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제가 저녁에 들를게요. 그래, 알았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녁 무렵 미정이 왔습니다. 과일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고맙다. 미정은 늘 하던 대로 약을 확인했습니다. 수첩을 꺼내 뭔가 적었죠. 제 약 복용 기록을 적는 겁니다. 어머님,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숨 가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괜찮아. 약 먹으니까 좋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죠.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미정이 돌아가고 나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찬 만들어 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 고맙다. 우리 은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는 요즘 직장 이야기를 했죠. 힘들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재산 말이야.
그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 봤니?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역시 우리 은지야. 할머니가 너를 믿었던 게 맞아. 할머니, 저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이름은 선옥장학재단으로요. 할머니 이름을 따서요. 선옥장학재단이라. 네. 할머니의 반찬 가게 정신을 이어가고 싶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지는 정말 제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였죠.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뜻 꼭 이어갈게요. 은지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은지 할아버지가 적혀 있는 페이지를 폈죠. 그분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지 잘 크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이제 제가 그 아이한테 큰 선물을 주려 합니다. 당신이 맡긴 아이를 제대로 돌봤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이제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될 날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올 겁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계산하고 있겠죠. 제가 언제쯤 세상을 떠날지,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지, 자기 몫은 얼마나 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계산이 틀렸습니다. 재산은 이미 은지에게 갔으니까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고상한 척하던 명문대 출신 며느리, 품격을 운운하던 교사, 저를 무시하고 제 재산만 탐내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달을 거예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5살 늙은 얼굴이 보였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살며 배운 게 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 그리고 거짓은 반드시 들통난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거짓도 곧 들통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진심은 은지를 통해 빛을 발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인내심은 평생 시장에서 기른 제 장기였죠. 며느리여,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당신이 계산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살았죠. 시장에 나가고 약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약 복용을 체크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가슴이 답답했죠. 숨이 가빠왔습니다. 심장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 정신을 잃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은지가 곁에 있었죠.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은지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이제 오래 못 버티실 수도 있다고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 할머니는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할 일은 다 했고.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지야, 할머니가 준 것 잘 쓸 거지. 네, 할머니. 꼭 할머니 뜻대로 할게요. 며칠 후 제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성훈이를 불렀죠. 어머님 상태가 위독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이는 울었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성훈이를 안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았던 제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많이 왔죠. 단골 손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옥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 은지도 왔습니다.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죠.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미정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유진 변호사가 나타났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고인의 변호사입니다.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셨나요?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죠. 장례식이 끝나고 빈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성훈이와 미정, 그리고 은지까지 함께 있었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150억을 받게 될 순간이라 생각했겠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최선옥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1년 전 신탁 증여계약을 통해 최은지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순간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죠. 뭐라고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 읽었죠. 둘째, 나의 아들 김성훈과 며느리 박미정은 상속인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완료된 신탁 증여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1년 전에 재산을 넘겼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여기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았죠.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죠. 250억 전액이 최은지에게 신탁 증여됐다고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라고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계약한 거 아니에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고상하던 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고인께서는 계약 당시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기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님 모셨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품격을 잃은 모습이었죠. 그때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이것도 함께 남기셨습니다. 박미정 씨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죠.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 1년 반만 참으면 돼.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어.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전 그날 녹음된 내용이었죠. 효자 효부 코스프레만 하면 돼. 시장 말투에 촌스러운 옷차림. 내 친구들한테 소개할 수도 없어. 근데 250억 때문에 참는 거지. 빈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저 적건 고인께서 우연히 녹음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신 이유입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훈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니께서 다 아셨구나.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셨어. 성훈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미정은 달랐습니다. 광기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최은지가 뭔데 250억을 받아요. 우리가 친아들인데 우리 몫이 있어야죠. 소송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신탁 증여는 생전에 완료된 계약입니다. 상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은지 씨 재산입니다. 미정은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계산이 틀어진 순간이었죠. 1년 반, 150억, 효자 효부 코스프레,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영정 사진을 바라봤죠.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뜻 꼭 이루겠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빈소를 채웠죠.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안 돼. 이럴 수 없어. 250억이 다 날아갔어. 명문대 출신 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추한 모습만 남았죠. 성훈이는 조용히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선옥 여사는 모든 것을 끝내고 떠났죠.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준 사람에게 재산을 남겼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살던 할머니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끝나고 빈소는 어수선했습니다. 미정은 계속 울부짖었죠. 성훈이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지 씨, 고인께서 당신에게 전하라는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편지요? 네. 혼자 조용한 곳에서 읽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은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빈소를 나와 조용한 복도로 갔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최선옥 여사의 손글씨였죠. 은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지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했단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죠. 은지야, 할머니가 너한테 큰 재산을 물려줬지. 하지만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할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배운 것들이 담긴 거란다. 첫째,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내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한테 보여준 진심을 할머니는 다 기억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할머니를 좋아해서 와줬지. 그게 할머니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단다. 은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죠. 둘째,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며느리는 명문대를 나오고 교사라고 자랑했지. 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어. 돈만 보였지. 반면 너는 평범하게 살지만 마음이 따뜻했어. 그게 진짜 품격이란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옥 여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셋째,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며느리는 250억으로 놀고 먹으려 했어. 하지만 너는 다르지. 너는 그 돈으로 세상의 따뜻함을 나눌 줄 알아. 그래서 할머니가 너를 선택했단다. 은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은지야, 부담 갖지 마. 이 돈은 내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할 거라 믿어.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널 부탁했던 것처럼
이제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할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렴. 할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배운 성실함과 진심을 세상에 나눠주렴. 그럼 할머니는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은지야. 최선옥 올림. 은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편지를 꼭 쥐고 영정이 있는 빈소를 향해 절을 했죠. 할머니, 꼭 약속 지킬게요. 할머니 뜻대로 할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약속을 지켰죠. 서울 시내 한 건물에 현판이 걸렸습니다. 선옥 장학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죠.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최선옥 여사를 기억하는 분들이었죠. 은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옥 장학재단 이사장 최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죠. 이 재단은 고 최선옥 여사님의 뜻을 이어 만들어졌습니다. 여사님은 평생 시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며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나눠주셨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지원합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멘토링까지 제공합니다. 여사님이 보여주신 진심과 성실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지는 잠시 눈을 감았죠. 최선옥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은지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선옥 여사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 최선옥 여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시장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은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옳았어요. 진심은 통하고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고 돈은 쓰임새가 중요하다는 거요. 제가 평생 그렇게 살게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10명의 학생이 선발됐습니다. 은지는 학생들의 서류를 읽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죠. 한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힘들게 사셨지만 항상 웃으셨습니다. 저한테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최선옥 여사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죠. 한편 그 무렵 며느리 박미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뒀죠.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사라졌습니다. 성훈이와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추한 모습을 서로 보고 말았죠. 미정은 가끔 최선옥 여사를 떠올렸습니다. 시장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을 이겼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50억은 사라졌고 명예도 잃었죠.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성훈이는 가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말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돈만 보고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건 저를 위해서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최선옥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끝내고 떠났죠. 1년 후 선옥 장학재단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죠. 은지는 재단을 운영하며 행복했습니다. 최선옥 여사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뿌듯했죠. 어느 날 한 학생이 은지를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중 한 명이었죠. 이사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장학금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는 학생을 안아줬습니다. 축하해.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렴. 그게 선옥 할머니가 바라시던 거야. 네, 꼭 그럴게요. 학생이 돌아가고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최선옥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모습, 반찬을 만들던 손길,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 은지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습니다. 최선옥 여사는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준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지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죠. 은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 재산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최선옥 여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어, 우리 은지야. 평생 시장에서 살았던 75살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진심은 통하고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고 돈은 쓰임새가 중요하다는 진리와 함께요.